1968년 1월 21일 날 보통 121 사태라고 하죠. 북한 공작원 31명이 박정희를 암살하려고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거의 다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김신조라는 인물이죠. 김신조. 지금은 남한에서 목사가 돼갖고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도 맨날 이 보수 같은, 김연아와 똑같죠. 그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스타이냐 하는데 아주 웃깁니다. 근데 이 김신조가 그때 와가지고 나는 박정희 모가지를 따러 왔수다, 뭐 그런 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경악했죠. 근데 이 1.22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민등록증, 이때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김신조 사태, 1.22 사태 이후에 국민들을 더 통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작된 거고요, 처음. 그리고 예비군 훈련, 예비군이 이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육군 3사관학번도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2 사태로 사실은 우리 사회가 되게 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68년부터 물론 이전까지도 방첩대가 있었지만 북쪽의 간첩을 막기 위해서 남한의 방첩기구가 굉장히 강화되고 방대해집니다. 커집니다. 68년이에요. 그런데 국정원 과거사위에 따르면 1951년부터 96년까지 적발된 간첩의 수가 4,495명입니다. 이 사람 중에는 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죠. 많이 있는데 1950년대에는 한 1,600여 명, 60년대에 1,600여 명, 되게 많이 적발이 됐죠. 근데 70년대에 가면은요, 반으로 확 줄어요. 거의 681명. 80년대 가면은 더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더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로잡는 간첩의 수는 굉장히 작아진다고요.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68년 1월 21일 사태가 있은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첩대가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방첩대는 굉장히 커지고 기능도 강화되고 됐는데 실제로 간첩은 더 적어졌어요. 적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방첩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방첩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냥 간첩이 많아도 문제고 간첩이 없어도 문제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한홍구 교수의 사법부라는 책에 보면은 한홍구 교수님이 19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생포되거나 그 자수한 간첩의 수가 한 1,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1,000명. 그런데 1,000명 중에서 북한에서 진짜 보낸 간첩은 30명 아니면 40명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면 7.4 남북 성명 때 남북이 어떤 합의를 봤냐면 신사협정이죠. 서로 간첩을 보내지 말자. 협정을 봤어요. 그게 뭐 100% 잘 지켜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옛날처럼 간첩을 막 보내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1,000명이 잡힌 거예요. 1,000명이요. 1,000명이. 근데 조사해 보니까 1,000명 중에 진짜 간첩은 30명에서 40명. 나머지는 다 뭡니까? 다 조작이에요. 조작. 근데 중앙정보부가 혹은 그 이후에 안기부가 조작을 하더라도 그 조작된 사람을 간첩으로 최종 판결 내리는 건 누구예요? 판사들입니다. 판사들. 사법부가 결국은 중정과 안기부와 협력해서 그게 강압이건 뭐건 간에 결국 무고한 940명, 970명, 960명의 간첩을 만드는데 본인들이 최종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간첩 수가 50년대와 60년대도 훨씬 많았죠. 잡힌 수가. 50년대에 1,600, 60년대에 1,600. 그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50년대와 60년대는 이렇게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이 사람들을 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간첩 미수죄. 대부분은 다 그냥 간첩 미수죄예요. 왜냐면 50년대, 60년대는요.
간첩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어요. 함부로 주지 않고. 그러니까 잡은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간첩죄로 형을 준 사람은 별로 없고 다 간첩 미수죄라고요. 간첩 미수죄와 간첩죄랑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그런데 70년대 들어와가지고 아주 무분별하게 그 간첩죄 종이 많아지는 거죠. 80년대는 더 많아지고요. 왜 많아지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8년도에 방첩대가 강화된다니까 엄청 강화됐는데 이 방첩대가 간첩을 못 잡으면 됩니까? 안 되죠. 엄청난 인력과 돈을 막 투자하는데 사활을 걸고 청와대에 들어온 간첩들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간첩을 다 잡겠다 작정하고 이 방첩대 기능을 강조했는데 간첩이 없어. 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는요 그냥 막 간첩죄로 잡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박정희 시대 때 가장 강력한 정부기관, 권력기관은 중앙정보부였죠. 중앙정보부. 무서웠죠. 보통 남산이라고, 너 남산 끌려간다 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중앙정보부입니다. 근데 중앙정보부가 하루아침에 역적의 기관이 돼버렸어요. 왜요? 김재규가 79년 10월 26일 박정희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때 김재규가 뭐였습니까? 중정 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정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역적기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적기관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중정이 확 없어지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오면서 중정이 안기부로 바뀌지만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중정이 안기부로 바뀌기 전 그 순간에 본인들의 이 뭐라고 할까요? 역적으로 몰리기도 했고 거의. 그러면서 자기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 간첩 잡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때가 80년도, 81년도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꾸며지고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1차 진도 가족 가천당 조작 사건입니다. 지금 이 간첩이 단순히 한 명, 두 명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남한에서 이 가족이 아예 그냥 단체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체로.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사실 어업 활동을 하다가 특히 어부들 중에 어업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납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납북어부라고 하죠. 보통 납북어부. 납치되는 사람도 많았고 그들 중에는 탈출을 해서 목숨으로 탈출해가지고 다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도 있었고 혹은 자기들이 가진 정보를 북에게 제공한 다음에 그리고 돌려보내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물론 아직 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가 많다고요. 그런데 60년대까지는요 납북어부들 납북됐다가 돌아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간첩죄를 주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 어부들은 북한에 끌려가갖고 당연히 무서우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뭐 물어보면 다 정보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보도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북한한테 뭔가를 받을 때도 있어. 받아갖고 내려왔어. 그래도 남한 정부가 그들을 간첩죄로 조용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 당시 산업부는 이거는 강요된 혐의다. 강요된. 북한에 의해 강요돼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70년대부터 납북 어부들에 대해서 이 간첩죄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납북자가 탈출했어. 목숨을 걸고. 근데 오히려 남한에서는 그 사람들을 간첩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70년대부터. 1980년 전남 진도면 임해군 어촌에 살던 당시 40세죠. 사형당했을 때가 41세니까 김정인 씨라고 있습니다. 김정인 씨는 홀어머니와 아내와 그리고 5남매를 둔 가장이었어요. 40살이니까 지금 뭐 제 나이대라고 비슷한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1980년 8월에 갑자기 어느 날 중정 요원들이 나와서 본인과 부인과 어머니와 동생을 다 잡아서 중앙정보부로 끌고 갔죠. 그리고 몇 주 동안을 그냥 사정없이 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방에는 부인이 있고 그 옆방에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본인도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만큼 하는데 부인이 또 고문당하니까 그거를 못 견뎌갖고 결국 본인이 간첩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부인도 남편이 옆에서 거의 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다 간첩으로 시인을 시켜요. 고문하고 한 4주 5주간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지. 그런데 이 김정인 씨가 당시 그 가족 간첩단으로 잡힌 이유가 뭐냐면, 그 6.25가 일어나면서 그 김정인 씨의 삼촌이었던 박양민이라고 있습니다. 삼촌이에요, 삼촌. 근데 삼촌이 행방불명됐어요. 아마 월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1964년입니다. 옛날이죠. 16년 전. 64년에 그 실종된 삼촌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갖고는 그 조카한테 같이 일본에 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일본을 가자고. 그래서 같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일본을 가는 게 아니고 북한을 가는 배였어요. 그래갖고 이 김정인 씨가 애원을 하면서 나는 북한 갈 수 없다. 그렇게 해갖고 하여간 다시 남한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년대에는 이렇게 납북 어부들한테 간섭죄를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크게. 그래서 당시 이 사건도 이미 알려진 사건이었지만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냥 끝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근데 16년 만에 갑자기 중앙정부가 와가지고 김정인 씨와 가족들을 다 잡아가서 너가 16년 전에 그 간첩이었던 이 삼촌 박양민과 세 차례 만나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았다 하면서 간첩죄를 적용한 겁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본인들한테 시를 받았잖아요. 내가 간첩이라는 시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그의 외척이었던 석다륜 씨라고 있어요. 그 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외척까지 가는 거예요. 석다륜 씨 이를 비롯한 이 외척까지도 중종에서 잡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을 이 직계만 묻는 게 아니고 이 외가인 사람들까지 묶어가지고 다 함께 간첩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까 이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 석다륜 씨는 당시는 아니죠. 그 전에 이 간첩죄로 잡히기 전에 청량리경찰서에서 정보과에서 일하던 경찰이었어요. 형사였어요. 이런 분도 간첩으로 모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석다륜 씨하고 아까 진짜 간첩이었던 박양민하고는요. 어떤 관계냐면 8촌 관계예요. 8촌. 7촌 고모의 아들이에요.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만나본 적도 당연히 없고. 근데 이런 사람까지 묶어갖고 다 간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온갖 그 고문을 통해서.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석다륜 씨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담뱃불로 무릎 아래에서 발목 위까지 지저대기, 송곳으로 허벅지 찌르기 등 고문을 했다. 그러다 수사관들이 전선을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고 전기 고문을 당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모든 것을 시인하겠다고 했다. 그 다음날부터 자필 진술서를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써내고 한 자라도 틀리면 사정없이 몽둥세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증언한 기록들 보면요. 그 고문이 보통 끔찍하고 또 보통 모욕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모욕적인지 몰라요. 고문도. 결국 김정인 씨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석다륜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물론 나머지 가족도 다 징역 받은 건 대표적으로 두 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때 김정인 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석다륜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게 바로 여상규라고요. 여상규. 이 사건은요. 정말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다 조작이고 다 공작이고 고문의 흔적이 다 있어요. 온몸에 사람들이. 바지만 한번 걷어가서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냥 사형 선고 내리고 무기징역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정인 씨는 85년 10월 31일 집행당해서 죽습니다.
석다른 실은 18년간 감옥에 있다가 98년도에 가서 가석방을 되는 거죠. 이 사건이 2009년에 가서 이 사건이 그러니까 그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건의해서 2009년도에 가서야 석다른 실은 1월 22일 날 무죄, 김정희 씨는 2010년 7월 16일에 가서야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